최악의 거래량입니다. 지금 2025년도는 요게 그대로 이렇게 쭉 내려갈까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시장을 누르고 튀어오르게 하는 자산 시장의 원리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부동산에서는요, 대외적인, 대내외적인 경제 요인이 있고 정책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금리가 만약에 급등을 하거나 경제가 불황이 왔을 경우에는 가격들이 내려가겠죠. 반면에 이 이후의 시장이 유동성 시장이 되는데 이제 반대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금리와 불황에 대한 부분들로 시장이 불안했지만은 향후에 또 시장의 균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돈을 풀고 화폐를 찍어내는 시장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유동성 시장이 됩니다. 이 두 개는 반대되는데 대내외적으로 이 경제 요인으로 요것들이 이제 작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정책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세금, 대출과 같은 거래와 같은 규제들로 가격들이 움직이기도 하고요. 반면에 완화라든지 공급 정책으로 시장을 또 잠재우기도 하고 조금 차분하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에 이제 힌트가 뭐냐면요. 누르는 시장과 풀어주는 시장, 누르는 시장과 풀어주는 시장. 누른 이후에 시장은 어떻게 반응하고 풀어졌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요. 집값의 하락은 위기 직후의 변동성이 되게 큽니다. 그래서 크게 떨어지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시간이 지날수록 하방 경직성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어느 특정 구간에 가면요. 더 이상 그 구간에서 큰 폭으로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집값이 상승할 때는 변동성이 하락성보다 더 크게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를 하는 게 작은 하락과 큰 상승이 결합해서 우상향하고 여기에 절대적인 상수가 인플레이션이 된다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지금 시장이 눌려졌을 때 이 눌려지는 시간으로 가격들이 아래로 떨어져 있거나 거래가 되지 않을 때는요. 그만큼 대기 수요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 대기 수요가 늘어나고 규모가 커지고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만큼의 반등들이 다시 크게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을 역사를 통해서 저는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내로 큰 틀에서만 보면요.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가 이제 서울이거든요. 서울도 크게 상승을 한 다음에 작게 하락을 하고 다시 이제 좀 상승을 하다가 크게 하락을 했지만은 더 크게 상승을 하고요. 그리고 상승폭이 줄어들어서 하락을 하지만 더 크게 상승을 하고요. 하락을 하지만 더 크게 상승을 합니다. 더 크게 이게 지금 1987년 6년부터 2004년까지의 그래프입니다. 등락입니다. 서울 아파트의 전월 대비해서 등락률인데 이 등락률과 누적을 합쳐가지고 그린 그래프입니다. 이게 연간 그래프고 여기에 86년부터 이제 2004년까지의 빨간색은 상승, 파란색은 하락으로 표시를 해가지고 결국은 전월 말 대비해서 가격들이 상승과 하락은 있지만은 결국은 우상향을 한다는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서울만 이렇지 않느냐? 안 그렇습니다. 지금 인천도 마찬가지로 크게 상승을 한 일이 있다면요. 다시 크게 하락을 하고요. 크게 상승을 해서 크게 하락을 했죠. 근데 하방 경직이 있다 했죠. 그리고 다시 올라가고 그리고 다시 상승 하락을 하고 다시 올라가고 주춤하다가 다시 올라가고 하락을 하고 다시 올라가고 요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이 87년부터 계속 우상향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그 2022년보다 더 크게 떨어진 때가 IMF 때 진짜 크게 떨어졌죠. 서울도 마찬가지죠. 아니 그러면은 지방은 어떠냐? 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올랐다가 떨어진 시기가 있고 크게 올랐다가 엄청 크게 떨어진 시기가 있고 다시 크게 올랐다가 떨어지고 올랐다가 떨어지고 결국은 작은 하락과 큰 상승이 결합해서 우상향을 한다는 거고 연도별로도 한번 이 색깔을 보면요. 파란색보다 빨간색이 결국은 더 많아서 평균적으로 우상향을 할 수 있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대구만 그러냐? 아닙니다.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도 똑같은 그래프를 그리고 있습니다.
결국은 부산도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 낙폭 구간이 IMF보다는 훨씬 작습니다. 예. 비율로 따지면은.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심리가 안 좋으니까 이제 시장이 끝났다라고 판단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대구, 그다음에 인천, 서울, 부산도 똑같이 이렇게 작은 하락과 큰 상승이 결합을 해서 우상향 한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이제 상황을 봤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현상 때문에 이렇게 등락들이 일어났냐, 샘플로 서울을 한번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970년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979년부터 1981년까지 이란 혁명이 있었습니다. 이 이란 혁명으로 기름값이 불안정해지고 2차 오일 쇼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일 쇼크의 파동으로 이때 79년도부터 81년도까지는 집값이 굉장히 추락하는 상황들이 오게 됩니다. 눌린 거죠. 눌린 겁니다.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눌리는 기간이 있으면은 그 눌린 이후에 올라가는 기간이 있다 했죠. 그리고 이 79년도의 사태가 계속 꺼지지 않습니다. 꺼지지 않고 85년까지, 지금 여기가 71년부터 81년까지 지금 이 사태가 일어났다고 얘기를 했고, 85년까지 깊은 잠을 깰 줄 모르는 부동산 경기, 지금 급매물이 늘고 있으며 시장이 좋지 않다라는 얘기들이 81년 7월달 신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눌림이 계속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회복을 하느냐? 경기 불황이라든지 금리라고 했죠. 눌림이 있었죠. 이 눌림 다음에 유동성 시장이 옵니다. 자, 눌림이 85년도에 있다가 86년도에 3저 현상이 지속이 됩니다. 3저 현상이 뭐냐? 달러가 저달러, 저유가, 저금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3저 현상이 일어나면서 86년부터 가격들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경제 불황에서 유동성 시장으로 넘어가는 단계죠. 그 넘어가는 단계가 이제 86년입니다. 85년, 86년. 그러면은 그때가 어떻게 됐냐? 여기 이제 통계 자료가 86년도밖에 없어서 이제 87년도, 86년도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급등을 합니다. 유동성 장애. 서울 아파트를 샘플로 예를 들게요. 지방하고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급등을 합니다. 상황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88년도 3월 달에 보면은 전셋값이 급등합니다. 그 전부터 급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셋값이 어마어마하게 급등하고 강남의 인기 지역인 신규 분양가보다 비싸다. 단독주택도 덩달아 오르고 아파트값이 전셋값이 터무니없이 올라서 새로 분양되는 아파트의 분양가를 웃돌고 있다. 예, 인기 지역은 전셋값이 평당 200을 넘어갔고 지금 200이면 아무것도 아니죠. 예, 강남의 대부분의 아파트가 평당이 150인데 전세가가 급등을 합니다. 전세가가 오른 다음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집값이 올라가죠. 집값이. 보시면은 치솟는 집값의 파동 예상, 공급 부족 사태, 가수요 몰려 강남은 최고 1,500만 원 올라 뚜렷한 대책 없이 급등세는 계속될 것. 여기가 어떤 시기냐? 요 시기. 올랐죠? 왜 올랐느냐? 그 오르기 전에 하락이 있었습니다. 어떤 하락이 있죠? 경제 불황인데 이 불황은 오일 쇼크, 그리고 이 오일 쇼크로 문제가 생겼지만은 몇 년 동안 지속되던 게 유동성 장, 3저 현상이 일어나면서 가격들이 올랐고, 이 오르는 시점에 전세가가 분양가를 따라잡는 전세가 급등이 일어났고, 그리고 아파트는 치솟게 됩니다. 여기 1,500만 원 올라. 이때는 큰 거였습니다. 80년대입니다. 80년대 후반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 89년까지 90년도 초까지 90년까지 급등을 했던 것들을 꺾은 게 뭐냐? 바로 공급입니다. 노태우 부동산 정책, 주택 200만 호 건설, 이게 집값을 꺾었습니다. 이 200만 호 건설이라는 거는 이제 누르는 현상이거든요. 여기서 보시면은 공급 정책은 누르는 거거든요. 왜 눌렀냐? 급등을 했잖아요. 여기 집값이 엄청나게 올랐고 전세가도 올랐고 집값도 급등을 했잖아요. 급등을 하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주택 200만 호 건설을 합니다. 그래서 이
1989년도에 이 정책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때 일기 신도시가 탄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89년도에 발표를 하고 일기 신도시가 92년도 말에 입주들이 거의 많이 이제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92년도 입주가 완료가 되었는데 주택 보급률이 이 발표 전에 한 85년도 기준으로 거의 69%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91년, 92년도 되니까 75%를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일기 신도시 계획 인구가 한 29만, 30만 정도 됐거든요. 이제는 50만 이상으로 늘어나는 상황이 이제 되는 거죠. 노후주택 계획을 통해 가지고 그거만큼 또 점차 또 인원이 많이 늘어날 겁니다. 자,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노태우의 부동산 정책 200만 호 건설이 어떻게 만들었냐? 집값을 잡았습니다. 91년도, 92년도, 93년도. 예, 이제 누름이 시작되는 거죠. 급격하게 올랐다가 누름이 시작됩니다. 정책적으로 누른 거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정책적으로 완화와 공급 정책, 예, 공급 정책으로 가격을 좀 누르기 시작한 겁니다. 자, 누르기 시작했는데 이 누르니까는 지속적으로 가격들이 내려갑니다. 예. 내려갑니다. 이때 90대 초반하고 중반 가까이 될 때까지는요, 정말 안정적으로 부동산 정책 자체가 안 나왔습니다. 김영삼 정부 때 정책이 나온 건요, 부동산 실명제 말고는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안정적으로 집값이 잡혔습니다. 엄청나게 공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당시에 계획 인구가 200만 호지만 200만 원을 다 건설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1990년부터 95년까지 거의 매년 10만 호 이상씩 건설해서 굉장히 많은 양의 건설을 하게 되어서 결국은 집값이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집값이 어떻게 되는지 현장 분위기를 보면요. 91년도 집값 하락의 확산, 장기 침체 예고, 반년째 내림세 점검, 아파트 1억 내려도 거래가 거의 없어. 지금 비슷하죠. 연립 다세대 주택 분양 안 돼서 경품 내걸기도. 연립하고 다세대를 분양이 안 돼서 경품을 내걸었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으면서 우리나라 경제구조를 왜곡하고 국민에게 좌절감을 안겨줘. 또 지금하고 똑같죠. 지난 5월 이후에 반년째 내림세가 지속되고 있다. 계속 집값이 내려갔다는 거죠. 예, 공급을 하면서 최근에 서울의 강남의 대형 아파트 값은 최고 1억이 떨어지는 등 집값 폭락의 조짐이 보이고 있고 부동산의 장기 침체가 예고되고 있다. 네. 그리고 가장 인기 있었던 30평대도 평균 5천만 원까지 떨어져 값이 매물이 나오고 있으나 살 사람이 거의 없다. 지금도 비슷하지 않나요? 살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집값 하락 확산 장기액이 침체하면서 이때가 91년도입니다. 92년도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집값 하락 내년 말까지 계속된다. 미분양 아파트 속출하고 3만 가구가 미분양이 육박 전국의 연립 다세대 2만 가구 2만 5천 가구 안 팔려서 서울 9월 들어서 오름세 주춤하면서 계속 이제 왔다 갔다의 미묘한 등락등이 있었지만요. 집값이 계속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92년도입니다. 93년도는 어땠을까요? 서울 수도권 집값 하락이 뚜렷하답니다. 예, 그리고 연초 대비 지방 아파트는 보합을 유지를 했으나 일단은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에 하락이 두드러진 반면 지방 도시는 또 조금은 비슷한 가격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디커플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이 공급으로 집값을 잡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하면 거의 94년, 95년까지 잡았습니다. 95년도도 보면요. 집값 0.1% 하락. 이제 좀 보합으로 가까이 가죠. 전세 가격은 0.2% 올라. 지난달 집값은 0.1% 이제 하락을 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80년대 후반에는 전세가 급등하고 예, 치솟는 아파트 예상하면서 했지만은 결국은 나중에는 95년도에는 집값 하락, 전세가는 0.2%밖에 오르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공급의 힘입니다. 정말 공급을 크게 하면은 힘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지금 공급을 하려고 하면 미리 했어야 돼. 인허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인허가를 많이 하진 않았죠. 그리고 내년에 나오는 입주 물량도 굉장히 작죠.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시장의 상황들이 연출이 될 것 같은데 자 보시면은 이 하락들이 또 언제 회복이 될까요? 공급이 조금은 이제 유동성 시장이 되면서 95년도 4년도부터 주춤하면서 올라가기 시작하죠.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95년도는 유동성장이 연출이 되는데 95년도 지금 수도권 재건축 대상 아파트 급등, 도고 아파트 매매가 급등, 사모 아파트 매매가 급등, 35% 인상, 시가 35% 인상, 전세 아파트 없나요? 기준시가 인상, 가격이 올라갔다는 거죠. 올라가고 96년도도 보면은 아파트 전세 급등, 품귀 현상, 화정 아파트 급등, 미분양 아파트에 관심 집중 이렇게 이제 일어나죠. 전세값 특별 단속반, 지금도 이런 특별 단속반들이 있죠. 예, 신도시 아파트 급등 지역, 예, 일산은 42% 상승 최고 전세값, 그다음에 금리도 대출 금리도 급등해서 내집 마련 부담. 그래도 가격들이 이제 올라갔죠. 예, 전세값, 매매값 상승 조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7년도 보면은 세도시 아파트 급등, 그 경기 침체 물량 늘고 가격이 더 떨어져 급매 아파트 매력이 급등, 뭐 아파트가 차별화 현상 뚜렷, 지금이 딱 그렇죠. 차별 현상이 뚜렷, 이제 뭐 재건축이 유망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때는 지금 급등을 할 때는 IMF가 터지기 전, 그 다음에 이제 이 유망 뭐 이제 저층 주목 요럴 때는 이제 IMF가 또 터졌을 때죠. 여기는 IMF 터지기 전에 급등했죠. 이렇게 유동성장이 시작이 됩니다. 시장이 되면서 가격들이 오르기 시작하다가 떨어지는 게 있죠. 요게 IMF. 그러면 처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경기 불황이 다시 돌아온 거죠. 유동성 시장에서 다시 경기 불황으로 돌아왔습니다.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가격들이 역대급으로 빠집니다. 사실은 여기 통계는 안 나와 있지만요. 1978년도에 땅값이 정말 역대급으로 가장 많이 올랐고요. 예. 그리고 지금 80년대 후반보다 더 많이 올랐습니다. 비율로 따지면은 올랐고, 이제 오일 쇼크로 떨어졌고 85년도 6년부터 다시 올랐고 떨어졌고 올랐고 떨어졌죠. 그래서 지금 IMF를 맞이하면서 가격들이 급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요런 부분들이 IMF를 터지기 전이고, 이제 후가 보면은 이제 신문을 너무 많이 찾아야 돼서 제가 이제 그냥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IMF로 눌리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대외적인 경기 불황으로 눌리게 되는 거죠. 눌리게 됐는데, 근데 1999년도에서 2003년도 이제 이때는 월드컵도 있고 유동성장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규제가 좀 일어나는 시기들이 이제 생기게 되죠. 급등을 하니까. 급등을 했는데 이 급등이 또 눌러집니다. 언제 눌러지냐? 카드 대란 때문에. 이거는 대내적인 요인으로 눌러집니다. 가격들이 눌린 다음에 다시 급등을 하게 됩니다. 보시면은 카드 대란 이전까지 유동성장이 엄청 크게 일어나죠. 그리고 카드 대란으로 짧게 눌러지게 됩니다. 짧게 눌러지죠. 눌러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냐? 2005년에서 2007년 또 급등이 일어납니다. 눌러짐이 잠시 있고 유동성장이 펼쳐지는 거죠. 보시면은 눌려짐이 잠시 있고 카드 대란에 또 유동성장이 펼쳐지죠. 그러다가 이제 유동성장 이후에 서브프라임이 터지죠. 대외적인 눌림이 있었습니다. 대외적인 눌림이 있었던 거예요. 경제불황. 그러면 이제 경제불황 이후에 다시 유동성 시장이 되는 거예요. 경제불황이 있었는데 서브프라임이 생겼습니다. 근데 2009년도에 늘어진 만큼 다시 올라옵니다. 일시적으로. 예, 급격한 하락에 의한 반등들이 일어나는 게 2009년입니다. 그리고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하락으로 눌리게 됩니다. 이때는 뭐 서브프라임의 여파도 이제 조금은 남아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이때 이명박 대통령이 공급 물량을 수도권에 엄청 늘려버립니다. 잠실이라든지 이 반포 쪽에도 이때 공급 물량이 2008년도, 9년도, 10년도에 물량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공급으로 떨어지게 되죠. 근데 반면에 아까 제가 수도권 쪽 말고 지방을 보면요. 지방에 뭐 대구나 이런 데 한번 볼까요? 대구 같은 경우는 2010년부터 2013년 보시면 여기 급등을 하게 되죠. 여기는 공급 정체보다 거래를 활성화하는 정책을 해서 눌려있던 것들이 확 유동성 시장이 되면서 가격이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서울은 반대로 내려갔습니다. 경기도권도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인천도 내려갔습니다. 공급 폭탄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브프라임이 있었고 그 이후에 잠시 반등을 하다가 공급 폭탄으로 가격들이 다시 내려가게 되죠. 이게 원리가 대외적인 경제 요인이 있었고 그리고 그 요인 이후에 완화 공급 정책으로 이제 가격들을 누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10년에서 13년 눌림이 있었죠. 2014년에서 18년은 상승하게 됩니다. 대출의 유동성이 확대되는 2016년, 2014년부터 16년, 16년에 조금 규제를 하고 그리고 규제가 본격적으로 되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죠. 그때는 규제의 틈새로 눌렀지만은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9년도에는 이 누름이 통했습니다. 일시적으로. 2017년도도 일시적으로 한 달 통했습니다. 근데 2018년도는 19년 상반기까지 이 눌림이 이어집니다. 그 눌림이 이어진 다음에 다시 코로나와 유동성 시장이 확대해서 눌림만큼 반등이 되는 게 언제냐? 요 라인이 요 2020년도, 2021년도로 와야 되는데 2020년도와 2021년도입니다.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2022년도에 하락을 하게 되죠. 금리 급등으로 눌림이 있었습니다. 눌림 상승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2023년도도 이 금리가 너무 급격하게 하락을 하니까는 일단은 부분 상승을 하게 됩니다. 송파를 중심으로, 잠실을 중심으로, 그리고 다른 지역들은 눌려있죠. 2024년도는 조금 더 그 부분 상승이 확대가 됩니다. 그런데 거래를 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만들어 주니까는 그래도 이것도 한정적으로 조금 되어 있었죠. 그리고 2024년도는 아예 이제 규제를 조금 강하게 해버립니다. 특히 대출 규제, 그리고 탄핵 국면으로 또 눌림이 되었습니다. 2023년, 4년, 5년 더 눌림이 좀 있는 시장이죠. 다시 그래프를 보면은 금리 인하가 일어나서 눌렸고 조금 서울은 올라갔지만은 지방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이렇게 크게 내려갔죠. 이제 지역별로 차별화되어서 눌림이 있는 겁니다. 여기는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았지만 이게 그대로 이렇게 쭉 내려갈까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것도 나중에 대구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그 물량이 이제 소진이 됐습니다. 2025년부터는 공급 부족으로 진입하는 시기가 2025년입니다. 부산도 2025년부터는 공급이 좀 부족해진 시기입니다. 지금 가격들이 내려갔지만은.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도 공급이 부족해진 시기입니다. 그걸 또 기억을 하신다고 하면은 이제는 이 공급이 있을 때 가격들이 조금 둔화가 되었고 이때 공급이 이제 소진되는 시기면 또 어떻게 될까? 이걸 또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2025년도는 그럼 과연 지금 어떻게 될까? 이 눌려져 있으나 삐져나올 수 있는 시기가 2025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눌려져 있을 때는 대기 수요가 점점 가중됩니다. 많이 가중됐어요. 특히 지방이라든지 특히 수도권, 서울의 외곽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경기도 쪽에 일부 지역들이 많이 눌려져 있습니다. 모든 지역들이 가격들이 눌려 있다고 급등을 하거나 가격이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 눌림이 입지적인 가치가 문제가 없다고 하면요, 이 눌림들은요 위로 올라가는 현상들이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삐져나오는 가격들을 기다리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대기 수요가 많이 눌려 있거든요. 얼만큼 눌려 있느냐? 지금 서울의 거래량들이 12월 달 거래량들이 아직 2,000건을 넘지 못했습니다.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2,000건을 못 넘었어요. 정말 작게 거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서울의 12월에 거래량이 집계가 된다고 하면은 아마도 한 2,500에서 한 2,700건 정도, 2,000 중반대로 나올 겁니다. 2,000 중반대로. 그렇게 나오면은 얼마나 작은 거냐? 지금 2,000 중반대라고 하면요, 올 초에 우리 거래가 잘 안 된다 할 때에 거래량하고 비슷합니다. 물론 우리가 2022년도에 600건 나왔을 때 그때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많지만은 거래가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는 누적 수요, 대기 수요가 아직 다 풀리지도 않고 아직 이게 해소가 안 됐는데, 적체가 해소가 안 됐는데 또 쌓이는 겁니다.
또 쌓이는 겁니다. 경기도는 어떨까요? 경기도 같은 경우도 지금 거래량 자체가 굉장히 작습니다. 아마도 경기도의 거래량은 추정컨대 12월 달에 한 6,500건 전후로 나올 것 같아요. 11월 달은 7,000건이었거든요. 아직까지 집계가 끝나지 않은데 지금 7,100건 정도 나왔습니다. 10월 달은 거래가 안 된다는 시기였는데 그때 9,000건 나왔습니다. 8월 달에 거래가 가장 많이 나왔을 때가 거의 이제 13,000건 이상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반토막 납니다. 거래량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적체가 일어납니다. 11월 한 23일 정도까지는 한 600건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차이가 나는 거죠. 원래 지금 그 10월 달에 거래가 집계가 되었을 때가 뭐 거래가 한 2,200건 정도 나왔거든요. 11월 달에 집계가 끝나진 않았는데 한 이제 1,700건 정도 나왔고, 근데 11월 달보다 12월 달이 더 작게 나옵니다. 인천도. 그러면은 얘도 한 1,300건에서 1,400건 정도가 나올 겁니다. 최악의 거래량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시장이 적체되고 있다는 겁니다. 적체는 무섭습니다. 이 적체된 게 나중에 터져 나오는 시기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런 터져 나오는 시기들이 적체되었다가 터져 나올 때는요 항상 속도가 빨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와중에 지금 거래가 너무 안 되는데 그러면 이제 끝났네가 아니라 여기서 적체 이후에 나오는 우상향의 곡선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